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연일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어젯밤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공격 수단들을 이미 시각에 즉시 자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증거라면서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면서 북한이 보낸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저녁 뉴스센터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뉴스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GGGI, 그러니까 글로벌 녹색성장기구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끓는 지구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카본 프리 연합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네, GGGI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김상엽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 뒤에도 있는데 GGGI 이게 네. 뭡니까? 예, GGGI는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의 약자인데요. 예. 2012년에 예.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뜻을 같이 한 나라 16개 나라와 함께 설립한 국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다. 주도해서 설립을 했고 당시 덴마크, 호주, 예. UAE,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여러 나라들이 예. 기후 대응, 녹색 성장과 뜻을 그리고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형성된 네. 국제기구고 사실 당시 국제기구라는 건 강대국의 전유물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 한국과 같은 이 미들 파워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예. 이제는 이제 전 세계 48개국의 회원국을 뭐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예. 뭐 세계 전역에서 48개국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EU보다도 훨씬 큰 국제 기구로 자리 잡아서 지금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와 더불어서 GCF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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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기후 기금 이것은 기후 분야의 세계 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두 가지 중요한 기구를 지금 한국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물론 이제 녹색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뭐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혹시 뭐 개발도상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녹색 성장도 우리가 견인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틀 전에 우리 한강 작가가 예.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을 겁니다. 전혀 그런데 깜짝 뉴스였죠. 지금 세계는 한국의 세계관, 한국의 정서, 한국의 시각, 한국의 경험을 아주 예. 깊이 경탄하면서 존중 어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의 경제 개발 역사 역시 그런 시선을 받고 있어요.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예. 한 세대 만에 30여 년 만에 변모한 세계 유일의 국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이 여기 뭐 우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수많은 아시아 예. 국가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했습니다만 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모두 한국의 그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 사실은 한강의 기적, 예. 한강이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만 네. 그런 것을 본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과거의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환경을 좀 도외시하거나 경시한 채로 왔는데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크게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의 허리케인이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를 완전히 그렇습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한국이 이제 그 주창한 나라지만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녹색 성장과 같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동참하겠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이게 48개국의 회원국으로 늘어난 거죠. 예. 다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정작 기성세대는 잘 못 느끼거든요. 예. 그렇죠? 이 코리아 파워가 이 예, 녹색 그렇습니다. 성장에서도 예, 이제 예. 국제 사회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GGGI의 지금 의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고 그러면 이제 김상엽 지금 위원장께서 이 기구의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을 이제 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분이 초대 사무총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호주 분이 2대 사무총장을 했고 3대 4대를 네덜란드 분이 다 유럽 서방에 서방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치열한 국제 경쟁 끝에 제가 그 중임을 맡게 됐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GGGI가 사실은 기후 변화를 딱 염두에 두고 출범한 아주 그 드문 국제기구입니다. UNFCCC라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관장하는 기구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솔루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국제기구는 GGGI가 독보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도국의 녹색 성장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런 우리 대전환,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서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개도국의 절실한 것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재원입니다. 그래서 녹색 그 채권, 녹색 금융을 함께 조달하는 그런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녹색 금융 조달 실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GGGI는 개도국과의 파트너 정신, 뭐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도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함께 가는 기구로서 갈 거고 요새 AI가 붐인데 지금 각국이 그 NDC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게 있고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만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만든 파리 협약 6조에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이트모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국들끼리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분야를 찾아서 매치메이킹도 하는 일, 그런 일들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고 할 일이 있습니다. 엄청 많군요.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해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지금 사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배출한 탄소와 흡수하는 것을 다 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재생에너지 원전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IEA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합을 적극 찬성한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을 얼마 전에서 저도 만났는데 그건 맞는 방향입니다. 한국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이 4% 이상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공헌한 게 파워 섹터, 발전 분야입니다. 거기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난 덕분에 7% 이상이 줄었어요. 화력이나 이런 게 많이 화력이 많이 줄어들고 가스, 이게 석탄은 LNG 뭐 이런 거. 죄송한 얘기지만 석탄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예. 가스나 석유도 자리를 비켜주는 길로 가야 됩니다. 무탄소 전원으로 가는 것은 국제기구가 과학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현 정부 들어서도 이제 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산업적 맞습니다. 측면 아니라 맞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 탄소 중립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렇습니다. 이 MBN에서도 특히 AI를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예. 그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AI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될수록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예, 쓸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원전을 함께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져야 되고 물론이죠. 전기 잡아먹는 하마들이잖아요. 그런 예, 것들. 예, 그래서 원전의 필요성이 더 크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1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으로 좀 예. 계셨었고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예. 그동안의 성과를 좀 돌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실 때는 이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뭐 23년, 22년, 2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예. 의미 있는 그러나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우리 위원회 공식 명칭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입니다. 2050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좀 더 상세한 계획을 내놓아라 하는 따끔한 결정을 내놨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30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냈고 이 계획대로 잘 가면 좋겠고 네. 31년부터 35년까지 계획을 지금 만드는 와중에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49년까지 계획을 내년 중에 예. 예. 국회와 정부가 판단을 할 거고요. 저는 사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탕노기가 사실은 이제 공동위원장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 이제 예, 위원장님 계시고 또 예.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하고 그렇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들 뭐 예. 산업부 장관 22개 부처 장관님이 들어와 계시고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 예. 물론 이제 기업들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되니까 이 이해 상출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이것을 이제 예.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전환 과제다. 대전환의 과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해 당사자들이 다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관되게 예.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계속 위원장 맞는데 민간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연임이 안 됩니까? 이제 관둬야 됩니까? 이제 2년마다 텀이 바뀌는 거고요. 예. 저는 또 GGI라는 국제 기구를 통해서 예. 또 한국의 녹색 성장과 서로 긴밀히 연결을 맺어서 기후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한국도 잘해야 되고 또 전 세계적인 협력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크게 보면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멋진 활약 또 이제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악마 프레임에 계속 희생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활동을 제재한다 해서 지금
뭐 민주당이 하는 악마 프레임이 멈춰진다고 생각도 않습니다. 그것은 제2, 제3의 악마 프레임을 또 가져오는 것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시죠. 뭐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독대 과정에서 어떤 안건 논의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내용이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요. 제가 뭐 미리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선거가 있은 다음에 만나기로 독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 의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나갔어요. 떠날 때는 안 나갔는데 네. 돌아오실 때는 이제 영접을 나갔습니다. 뭐 곧 독대도 있을 예정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좀 말하자면은 좀 반갑게 맞으면서도 과거와 같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좀 뭐 머리 숙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좀 뭐랄까 대등한 관계에서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아마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더 이상 어떤 이런 그 변화와 혁신의 모습이 없이 예. 지금 여권 전체가 이렇게 갈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는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수위를 계속 레벨업 시키는 단계로 갔을 때 저는 어쨌든 대통령과 당정 관계가 우리 작년부터 할 때 그랬잖아요. 예. 당정 관계가 좀 대등한 당정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용산 출장소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늘 보여지는 이미지 메시지 모든 전반적으로 조금 무언가 당정 관계에 좀 변화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조금 좀 수평적이고 그다음에 예. 소통도 조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당정 관계 돼야 되겠다는 게 최근에 메시지와 이미지로 다 보여지는 그런 사실관계 같습니다. 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의 뭐 이 독대 요청을 이제 본인이 거절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유연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이 독대 회동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의 입이 굉장히 매서워졌어요. 그렇죠? 기존과 비교해봐도 독대를 앞에 두고 왜 이렇게 매섭게 말의 수위를 높였을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과거 정권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안이고요. 거기에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적 쇄신 얘기를 꺼낸 것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 요 앞서서 잠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과거 법무부 장관 때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이 뭐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뭐 기소 대상이 안 된다 이런 투로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독대를 앞두고 갑자기 검찰이 납득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방침이 사실상
나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 회동을 앞두고 왜 저렇게 강도 높게 수위가 높은 말들을 연일 꺼내는 겁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예. 지금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반영한 언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맨 처음에 그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했죠. 그 예. 부분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대선 당시에 했던 사과문을 보면요. 예. 그런 문장들이 나와요. 그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을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시 환기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법적 판단의 전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주범들과 함께 기소됐던 전주 손모 씨라고 있죠. 예. 90명의 전주 중에서 그 사람이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해서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방조범으로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법원의 법리 적용이 바뀌었으니 그것에 상황이 따라서 달라졌다. 법무장관 하던 시절과 지금은 달라졌다. 그동안에 이제 조사해왔고 뭐 자료는 다 축적이 되어 있을 정황이라든지. 건데 그것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보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어떠한 외부적 고려도 없이 검찰이 판단한다면은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와 결국은 일치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 발언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로서만 살겠다. 그러니까 뭐 마포대교 가지 말고 영부인 역할하지 말고 그냥 정말 조용히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살라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새롭게 추가되는 정황들이 있으니 검찰이 기소를 해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보는 게 맞겠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이제 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있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통령은 아니면 용산의 참모들은 독대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게 또 뭐 하는 거냐 한동훈 대표가 이거 뭐 지금 이렇게 뭘 질른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용산에서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2주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워딩을 쏟아냈으면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도 한 대표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쏟아내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결단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소위 아까 앞서 말씀하신 뭐 수평적 당정 관계의 결단 이게 아니라 나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 그렇죠. 나라도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2주 전에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라면은 여권 내에서 한 대표가 정말로 큰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MBS 지표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가 나왔습니다. 10%대가 나왔죠. 예,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대 대통령이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그때 태블릿 PC 나왔을 때 빼고는 이런 지지율이 없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타이밍을 조금 놓친 거 아니냐. 지금은 뭐 사실은 이제 배에 구멍 나서 물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때 뭐 이거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내부의 분란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2주 전에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여권 패널들이 많이 하셨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 회동을 앞두고 용산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 눈높이, 국민 시선이 있으니 독대하는 날 대통령께서는 답을 갖고 오시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사님이 사과를 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대통령께서 답을 갖고 오시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 아닌 압력을 했다라고 보시나요? 뭐 당연하죠. 당면하기는 보궐선거에서 용산은 저렇게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커지지만 국민의힘은 뭔가 민심에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지지를 해달라 하는 보선용일 발언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독대는 하지 않습니까? 독대를 하기로 했는데 용산에 대한 일종의 기선제압용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기선제압. 기선제압.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은 최근에 검찰 내부에 좀 이상한 기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주가 조작, 정황 증거가 검찰만이 알고 있을 만한 정보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의 어떤 불기소 방침에 바른 생각을 가진 뭐 수사 검사들이랄까 이런 예. 쪽에서 뭔가 계속 흘리는 거 아니냐.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감지를 하고 만약에 불기소하면 당이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지켜줄 수 없다. 다음에 재역일이 될 때는 찬성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는 용산에 대한 압박. 그렇게 해서 독대를 할 때 용산이 이제 검찰을 탁 이렇게 통제를 해서 불기소를 뭔가 이렇게 견인해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소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야 된다 예.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 측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원들 한 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만찬했었잖아요. 시기로 따지면은 그때 이후로 좀 발언 수위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힘을 좀 얻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저도 지난주 여기 나와서 우리가 그걸 다룰 때 저는 뭐 대표가 밥 먹는 게 그게 후속 의원과 밥 먹는 게 무슨 뉴스가 되겠냐 하지만 예. 실제 뉴스가 되는 게 현실이고 또 그것이 이제 지금 현실 정치에 미치는 말하자면 해석의 영역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낳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 어쨌든 육선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예. 초선의 우리 김재섭 의원까지 잠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20여 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한동훈 대표와 원내 만찬을 했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예. 그 이후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발언 수위가 세진 것도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당내 장악력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심력 이런 예. 것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얘기 민심과 부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 의원님 잘 말씀 주셨는데 이게 또 지금 보궐선거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재보선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에서 투표가 지금 거의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는 무언가 민심에 부합하는 얘기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예. 만일 금정에서 한 대표가 진다면 이건 또 용산에서 반격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책임져라. 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서 후보가 지면 그렇죠. 한 대표의 패배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는 거예요. 상당히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도대체 2달 동안 어떻게 했길래 우리 같은 금정에서조차 지느냐. 물론 야권이 단일화했다 해도 이런 공격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의 사실 그 약간 센 발언들은 어찌 보면 재보궐선거는 다분히 염두에 든 적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의 종착점은 바로 대통령실이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나도 어떤 모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해석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독대에 대한 상황도 사실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게 그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원해서 독대를 요청한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묘하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가 일종의 출구 전략처럼 뭔가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신임도 받고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보이는 그런 출구 전략이었는데 예.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이건 대통령께서 해주셔야만 이제 여권 전체가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가는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야권 의원은 저한테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한독대가 아니라 윤독대라고 이제 불러야 한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던데 예.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의 여러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대는 성사될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최 의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인적 쇄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언급을 했는데 그냥 뭐 행정관 몇 명 교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그러니까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민심을 읽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데 그게 누군가 궁금해집니다. 뭐 비서실장도 있을 예, 것이고, 뭐 어디까지 정무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수석 비서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언론 창구 역할을 하는 홍보 쪽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 여론을 챙기는 시민사회 수석도 있는데 그런 정말 비서실장 수석급들의 교체까지도 한동훈 대표는 염두에 두고 인적 쇄신을 얘기한 건가요? 뭐 인적 쇄신이라 하면 비서실장 수석 다 포함되겠지만 오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주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이른바 소위 뭐 십상시로 일컬는 가신그룹 아니, 또는 여기도 문고리 14시가 걸려. 있어요, 윤정부에. 그래서 뭐 어제 박근혜 오늘 정부 때 얘기지 뭐 이거. 정정하시죠. 그리고 어제 예. 오늘은 뭐 그런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예. 뭔가 김건희 여사의 이런 그 리스크가 커지는 그 배경에는 지금 용산 비서실 안에서
직급과 상관없이 뭐 행정관급도 있고 비서관급도 있다 그러는데 예.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 해놓고 벌써 2달이 돼 가도록 설치하지 않는 이유,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뭔가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직급과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좀 비선 실세들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예.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이제 거론되는 와중인데 저는 오늘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급에 대한 앞으로 민심 수습용으로 교체도 포함되지만 오늘의 주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가까운 실세 행정관들 또는 뭐 십상시에 가까운 권력 문고리들을 좀 뭔가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독대에서도 알려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그 행정관들이나 막후 실세들에 대해서 좀 차단해야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시사한 거 아니냐. 근데 일부에서도 지적이 나옵니다만은 송영훈 대변인 이런 얘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외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굳이 언론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해야만 했는가? 그냥 갖고 있다가 대통령 독대했을 때 대통령님 지금 민심이 이러이러하니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달래려면. 그렇게 대통령한테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인데 굳이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여당 대표는 대통령만 보고 정치를 하는 존재가 아니고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됩니다. 예. 정당은 언제나 국민의 민심과 여망을 받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인지하고 수렴하고 있고 그 응답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인적 쇄신이 단순히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나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풀 워딩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공개적인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국민들께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오히려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보겠죠. 보고 독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사실 어떤 의제들이 오를지는 대충 다 예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독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간들은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답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하시지만은 당내에서 친윤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권 인사들마저도 이거는 자해 행위다. 이러다 당이 다 망한다. 정부 여당 다 망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가 한 3년 전에 발표했던 입장문을 읽어드린 겁니다. 거기 나온 워딩을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본인의 워딩인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이 관점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절대적으로 당을 위해서,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다. 그렇다면 뭐 독대를 하기는 하겠죠. 혹시라도 또 안 할 가능성도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계속 많은 것들을 흘렸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독대에서 나눌 의제 주제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라든지 뭐 인적 쇄신 오늘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느 수준까지 좀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독대를 통한 문제 해결 이거를 기대하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송 대변인 얘기랑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한동훈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20년 모셨잖아요. 어떤 분인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예. 바뀔 그런 상황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또 요구한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어디까지 들어줄 수 그렇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미 윤한 관계는 예. 이혼이 확정된 거다. 다만 시기만 남았고 양육권, 즉 이 여권 지지층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만 남은 거다. 명분 싸움만 남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벌써 올 초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밥만 먹고 와서 네. 이제 본인이 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예. 게 사실은 홀로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독대에서 뭔가 오늘도 독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네. 나 별로 할 얘기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다 자기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답 가져와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완전히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잠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 대표는 대통령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다. 아직 안 했다. 대통령은 올 초부터 이미 한동훈 대표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다. 안 했다. 요거 누가 한번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한 상태예요?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독대하러 가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있는 중이지 이혼할 결심이 바로 섰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장환 교수께서는 아까 좀 전에 이혼을 사실상 결심했다 이런 투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이제 결심했다라고 하기는 힘든 것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차별화에 성공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자기를 받쳐주는 성공한 정부로 남아야 성공한 본인도 정부로도 되면서 또 예.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로서 입지를 살려주면서 뭔가 자기 대권 주자로서 더 성장하도록 자양분을 주는 존재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헤어질까 말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악의 상황, 이혼할 결심까지도 할 수 있고 그 이혼의 결심 이후에는 정말로 법적으로 도장 찍고 완전히 뭐 탈당까지 해서 분당으로까지 예. 갈 것인가까지도 최고치의 상상도 해보겠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고민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이번 독대에서는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이 저는 제일 주목하는 그 포인트가 이번 독대 있기 전에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기소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독대 이후로 기소를 하느냐 여부가 결정할 건지 예. 독대 전에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만약에 독대 전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예. 상당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독대 분위기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수습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로 갈 것이고 예. 만약에 결정되지 않는 속에서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날 그 독대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뒤에 기소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성과로도 되고 뭔가 이제 수습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겠지만 거기서 독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동훈 대표는 당장에 제어길 때 예. 찬성표로 여당이 가는 것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오히려 더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독대는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용산에서 결정해요? 대통령이 시켜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론 그건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검찰이 기소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검찰이 현실적으로는 기소하지 그럴 수 않으면 없지만.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약간 그러나 사실상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상 용산이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럼 두 사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는 갈라서느냐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자, 한동훈 대표와 법무장관 시절의 이야기와 지금 당대표로서의 얘기가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몸을 낮추고 하다가 왜 지금 각을 세우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법무장관 시절에는 법무의 관점으로 봤지만 당대표 시절에는 정무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치인의 관점으로 본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법무의 관점과 정무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발언 수가 세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거의 20%대로 내려오는 게 대다수 지지율이에요. 대다수의 지금 여론조사 지표예요. 저 그럼 당대표가 송영 대변인 얘기했지만
수사 상황이 달라진 것, 재판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론을 먹고 사는, 여론의 지지율을 먹고 사는 정당과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반응 안 하면은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걸 할 말을 했는데 그게 이혼의 전조고 완전히 갈랐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들이 여권이라는 이 배에 같이 함께 올라탔기 때문에 갈라서는 순간 공멸입니다. 그건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재보선이 있는데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하고 각을 세움으로써 혹시라도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본인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계산도, 이런 정무적인 계산도 혹시 깔려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3, 4일 동안 대통령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총선과 달라서 매우 국지적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배움까지 안 가면서도 올인을 했다, 이거 했다. 이 자체로는 당대표의 책임으로 치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당의 지지율로 치르는 게 선거 아닙니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좀 한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과는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대표가 너무 머리 굴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방향의 그런 포인트지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독대의 주도권이 용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들리는데 만약 재보선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한동훈 대표에게 좋지 못한 부산 금정을 뭐 뺏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주도권이 용산으로 다시 넘어가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 약화되면서 그런 상황이 가능해요? 그런 주도권에 대해서 누구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결과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잖아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그 고인을 모독하는 폐륜적인 망언이 있었죠. 그 김재윤 고 부산 금정구청장이 그 심장에 원래 스텐트를 박았었습니다. 과로로 해서. 그리고 회복을 하다가 다시 뇌출혈이 발생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는 표현을 하고 혈세 낭비라고. 보궐선거 비용을 발생시켰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그 부산 금정의 주민들도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표심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명태균 씨의 입이 정치권을 그야말로 휩쓸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같이 서초동 집으로 와서 그때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뭐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러 갑니까?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그냥 과민 반응을 보여요. 이준석 의원은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일 게 아니고 언제 어떤 경위로 명태균 씨를 만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나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꾼, 선거꾼 그런 잔챙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할 정도의 인물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국정감사 증인에 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무슨 상관이 있는데 거제 낚시하러 가는데 지금 이제 배 타는데 하루 2시까지 와야 돼요? 그 국회 가고 국회에서 뭐 진실을 가르쳐주나 떠들다가 말긴데.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나 이런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히는 정치가 구태 정치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 브로커들이 설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을 만드는 게 제일 쉽다. 나를 기소하면 대통령이 한 달 만에 하야를 하거나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말 폭탄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이 명태균 씨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 대통령은 그동안 명박사라고 불렸다고 하고 뭐 일각에서는 정치 컨설턴트, 뭐 정치 브로커로 불리기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 명태균 씨 얘기만 나오면 뭐 허풍이 세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정치적인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러면은 근거가 되는 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말로만 때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팩트로 대한민국에서 소위 그것도 뭐 중앙 정치인도 아니신데 네.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2번은 만나셨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4번, 네. 4번 만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자기가 줄 수 있고 그리고 차기 주자로 분류가 되는 당대표급의 인사들 뭐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뭐 몇 차례 만났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저도 한번 못 만나봤습니다. 이런 분들 다 만나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네. 한 이야기가 과연 이걸 허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명태균 씨가 소위 그 쏟아낸 말들이 저도 다 진실이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를 만난 분들이 반박한 내용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명이 딱 떨어지게 해명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대통령실은 뭐 해명이라고 2차례 만났다라고 해명 내놨다가 완전히 당사자들한테 뒤집혀 버렸고 그러다 나중에 또 4차례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뭔가 말 못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심지어 홍준표 지사도 이런 뭐 허풍쟁이 사기꾼하고 놀면 안 된다 그랬다가 논쟁 주고받다가 자기 SNS 내려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연 명태균 씨가 말로만 떠드는 사기꾼이냐 정말로 여권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뭔가 중요한 영향력을 곳곳에서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실제로 미쳐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혹을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예. 거론되는 여권의 인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도 유력 정치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거론된 인물들이 해명을 해봐도 그렇게 좀 석연치 않고 물론 다 거리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석연치 않다. 마냥 허풍으로만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박찬원 교수님의 의견이시거든요.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사실 몇몇이 지금 여권에 굉장한 주요 위치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우상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했다? 아무나 못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인물이면은 아주 흔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보기에 단순 정치 브로커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이 갔을 때 그 귀를 잡아 끄는 어떤 굉장한 좀 뭐 통찰력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언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무기. 저게 얼마큼 사용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론조사를 내가 하고 이 기관을 갖고 있고 그 전문가라고 하면 상당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력 정치인들은 귀가 솔깃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여론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한 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약간 말바꾸기라든가 이렇게 지금 놓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좀 비유를 드리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가지고 계속 있다고 얘기하면서 쏘아댄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갖고 있다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세상에 나왔을 때 뭐 정말 경천동지하고 여권의 질서를 뭐 그냥 카오스의 질서처럼 뒤흔드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공수표도 있다. 그렇죠. 지금 야당은 제2의 최순실이라고 지금 국감에서도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처럼 명태균 게이트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뭐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거예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지 마치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 여권은 끝이다. 이젠 탄핵 간다. 이렇게 마구잡이 공세 펼치면 전 오히려 그건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실제 우리 국회의원을 하셨다 우리 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휴대전화 포렌식. 아니 포렌식이 아니라 휴대전화 파는 가게. 통신 대리점요. 예, 대리점. 아이고 갑자기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다가 또 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객 명부가 있겠죠. 전화번호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마케팅도 좀 하다가 폐업하고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여론조사 전문가로 뚝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조사 기법이라든지 객관화라든지 통계적인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을 중심으로 김영선 전 의원처럼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약한 고리가 보이는 정치인에게 접근해서 다다다다다 언변으로 해서 갑자기 신뢰를 쌓고 그것이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접근하는 그 루트가 됐단 말이에요. 정치해봤던 우리 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당하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이 물론
뭐 일부는 다 손절했다가 한두 번 만나보고 너무 허황돼서 다 손절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접근이 가능했냐는 거죠. 네. 선거를 앞두는 후보들은 가장 예민한 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내가 이길까 당선될까 말까.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상당히 긴장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또 다른 여론조사에도 상승 효과를 또 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하향할 수도 있고 하나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그 다른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정치 신인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다른 후보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힘을 보여줬다는 것은 뭔가 윤석열 당시 후보가 확 일어서도록 여론상에 확 일어서도록 하는 결과를 명태균 씨가 운영했다고 일컬어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도 반영되고 뭔가 붕업이 된 거 아니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신임을 얻었고 또 나경원 의원이 또 제기하는 것은 본인은 오세훈 시장 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뭔가 명태균 씨가 또 개입해서 뭔가 여러 가지 여론조작을 해서 자기가 당한 거 아니냐. 왜 여론조사 1위를 곧장 달리다가 그것도 큰 격차로 앞서다가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이준석 그 대표와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또 역전되는 그 배경에는 명태균 씨의 힘이 작용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데이터를 그 당원 명부를 받아서 8천여 명에 대한 지지 성향을 다 분석해서 그러면 그걸 이제 가공돼 가지고 다른 여론조사를 할 때 지지 성향이 분석이 되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특정 후보가 더 뜨는 결과가 나오겠죠. 여론조사 질문 문항 하나만 싹 바꾸고 조작을 하면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싹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조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 여론 조작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여론조사가 경선 과정에서 차지하는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 여론 조작을 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줘서 성공했다 한다면 그 후보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신세를 크게 진 것이고 또 명태균 씨는 채권자로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이 명태균 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무슨 뭐 범죄 행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은 누구든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진짜 협작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정치인들은 만나니까 그 만났다는 것 자체, 알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명태균 씨가 이런 유력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정말 공천에 개입하고 또는 지역의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최순실 씨처럼 뭐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데 이용하고 뭐 이랬다라면 정말 이거는 큰 사건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도가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그러면 외부의 부적절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확증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은 그냥 원칙대로 칼같이 컷오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누구와 만났다 하는 그런 주변적인 사실들만 지금 가득한 것이죠. 물론 명태균 씨가 이제 여론조사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 기술자를 왜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 해명이 필요한 정치인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분들은 그 의혹의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소명하시면 될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어떤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것은 저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논란이 이 명태균 씨가 언론에 등장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김영선 전 의원 그 공천 개입 문제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명태균 씨가 등장한 건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힘을 빌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지역을 바꾸는 그 역할을 했다면 그건 어떤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바꾸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그게 곧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야당에서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에서도 물론 뭐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복수로 존재합니다만은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태 정치를 청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것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안들은 이 보수 정치가 어떤 그 여론조사에 관해서 장난을 치는 음습한 구태 정치와 단절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내임 당원들의 정보 57만 건이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정보가 명 씨한테 흘러 들어가서 이게 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또 여론조사를 이용을 했고 혹시나 이게 좀 다른 불법적인 것으로 활용되진 않았나. 그리고 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또 유출이 됐을까, 누가 유출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파장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두 갈래로 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당원 명부가 USB라는 이제 전달 장치 받아가지고 각 후보 캠프만 갔는데 이게 어떻게 명태균 씨 손에 들어갔느냐. 이걸 이제 하나 밝히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걸로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생산해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또 했을까.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언론이 받지 않는 거는 죄가 안 돼요. 이건 내부 참고 이런 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표한 거는 죄가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죠. 참고용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활용했던 다른 흔적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에서 지금 조사를 서범 사무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러니까 한 갈래는 어떻게 이게 유출됐는지, 또 하나는 이게 유출된 것이 어떻게 조사에 활용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도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일 논란이 될 거는 어떻게 명태균 씨 손에 들어갔느냐. 이 부분은 좀 한번 명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강하게 얘기했다 글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이건 당에서 꼭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 우리 대변인이 변호사이시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뭐 그걸 홍 시장한테서 받았든 아니면 윤석열 캠프에서 받았든 그거는 뭐 당이 이제 조사를 한다니까 밝혀지겠죠. 그러나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선 했던 여론조사, 윤석열 당시 경선 4명의 후보들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하게 나오는 그 결과지를 윤석열 캠프 쪽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아닌지 일단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예. 뭐 가정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자막에 이제 당원 명부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당원 명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이름은 없거든요. 그렇죠. 안심번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010 번호가 아니고 0503으로 시작되는 익명화된 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익명화된 번호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통신 3사로부터 받을 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선이 끝나면은 이틀인가 지나면 더 이상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규모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표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아닌지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나면은 말씀드릴 부분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명 씨가 막 정치권에 등장을 해서 막 활동하던 시기가 2021년, 2022년이 끝이에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명 씨를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 점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했던 이제 올드 정치인들은 굉장한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을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지난 5일이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수박과
내가 지한테 반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보다 나이한데.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다혜 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입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수선에 음주운전이 웬 말입니까? 저는 체납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말을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실정법 위반은 크든 적든 존경하는 간에 이성곤 의원님, 이제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지금 문다의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도 또 사생활도 우리가 충분히 법적 처분을 따라서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다. 이 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는데 또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또 소환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계속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뭐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100번, 1000번 잘못한 것이죠. 본인은 뭐 처벌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뭐 수사가 진행된다든지 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좀 집중해서 대응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은 뭐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식적인 민주당의 논평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예,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코멘트를 했고 여러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 또 윤건영 의원도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또 밝힌 바 있고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딸이니까 이게 또 완전한 사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술 마실 수 있죠. 술 마시면서 술 갖고 테이블 칠 수 있죠. 뭐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음주운전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다뤄야 되느냐? 아까 이제 뭐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제 그게 얘기가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다희 씨가 이른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위와 관련된 특혜 의혹 때문에 집에 압수수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은 돼요. 그래서 뭐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시국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자신의 전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의혹 때문에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면 더 각별하게 몸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몸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주운전까지 했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 눈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도 그 부분을 제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자녀나 친인척들이 뭐 본인의 부모가 또는 친인척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권력형 어떤 비리나 또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탈일지라도 그것이 전직 대통령이든 뭐 현직 대통령이든 소위 누를 끼친다면 그건 이제 자제돼야 될 일인데 하필 지금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전 사위 다혜 씨의 전 남편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중해야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음주 사고를 낸 거는 100번 뭐 잘못했다 비판받아도 마땅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소위 민주당 그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혜 씨를 그 방어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다른 분은 잘못한 건 처벌 받아야 된다 이 입장이고 다만 그러니까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래서 뭐 누구랑 술 먹었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하자 그러는 거는 그건 너무 나간 거다. 일단 우리가 지은 죄만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질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공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뭐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비판해도 저는 뭐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 등등등으로 인해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반격의 기회를 문다희 씨로부터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요? 여당은 이 문다희 씨 사건을 좀 키우고 싶어 해요? 아니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요. 문다희 씨 본인이 지금 사건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저 정도로 전직 대통령의 딸이 그 음주운전을 하고 더더군다나 사람까지 상해를 입혀서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면 빨리 나가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국민 앞에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일찍 나가서 조사받고 사과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사건이 일단락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더 언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사받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도 앞으로 조사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미 조사 받았으면 그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이 문다희 씨의 음주운전을 그냥 개인적인 일탈의 선에서 끝을 낼 수 있을까? 민주당 내 상황으로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에서 좀 강성 지지자들, 친명계로 불리는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을 하라라고까지 해요. 왜 잘 가고 있는 민주당에 자꾸 발목을 잡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친명과 친문계 간에 또 다시 갈등이 생기고 이게 또 내홍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관찰자적 시점에서 보면은 뭐 그럴 것까지는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달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두개가 나오잖아요. 그걸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손절하면 그게 뭐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다희 씨의 조기 조사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과 한마디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가장 키포인트예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이렇게 엄정하게 얘기했던 것도 당시 말하자면 그때 윤창호법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될 때 한 말이잖아요. 그럼 그다음 딸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량의 법칙으로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 측면만 해소된다면 저는 뭐 이런 부분이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경찰 조사가 뭐 진행될 즈음에 뭐 입장 발표가 적절하게 있지 않겠나. 물론 뭐 40이 넘은 딸의 일이라서 성인의 일을 다 모든 걸 뭐 아버지가 책임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공인된 입장에서의 입장 발표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한강 씨 얘기를 꺼내서 좀 죄송스럽지만 한강 씨는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 이제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뭐 잔치하지 말자. 그리고 인터뷰도 외면하니까 아버지가 다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예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 원래 이제 국회의원이 신문이니까 국감을 해야 되는데 국감에 가지 못하고 이제 재판에 간 이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또 25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또 위증교사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갈려 있는데 지금 영광에 많이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영광이 지금 뭐 저 개혁신당인가요? 예, 그냥 신당 저희 진보당이죠, 진보당. 예, 진보당. 예, 진보당 후보에게 좀 뒤처지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보궐선거, 영광선거와도 관련이 있고 또 11월에 있을 두 가지 재판 1심 선고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선 뭐 보궐선거 전망은 저희들은 야권 전체로 보면 3, 뭐 또 국민의힘은 1 정도가 되지 않겠나. 지금 민심에 부산 금정까지 경우를 가져오신다는 계산이신 그렇게 거죠?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광 같은 경우는 선거 막판에 진보당이 상당히 치고 올라와서 계속 좀 유지되는 그런 그런 분위기라서 상당히 좀 긴장은 되고요. 그러나 전체 측면에서 보면 진보당도 야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진보당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좋아할 일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검정구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우리 야권 단일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법리스크는 영향이 있죠.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최종심 날 때까지 소위 이재명 대표가 그 두 가지 재판에서 설사 유죄가 나온다, 뭐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런다 손 치더라도 급격한 어떤 구도의 변화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때 한번 대법원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돌아온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일관됩니다.
현재 검찰의 이 기소와 재판은 물론 법원의 판단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소위 말하면은 별건 수사, 그 다음에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면적인 정치 검찰의 이제 그 이런 기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약간 하락할 수는 있어도 민주당 스탠스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거다. 그리고 중도층이 이제 문제죠. 중도층이. 이제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를 이탈하면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와 윤한 갈등의 스탠스 속에서 과연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났다고 그래서 급격하게 한동훈 대표나 또는 다른 제3의 인물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갈 데가 없다면은 결국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무동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장악력 이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1월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요. 아니요, 아니 조금 더 남았구나. 그러면 11월. 제가 잠깐 하나만 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법 쪽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박창환 교수님 말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뭐 벌금형 정도 나오는 거, 물론 의원직 상실도 크긴 합니다만 그 정도 말고 정말 위증 교사와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도의 아주 센 1심 선고가 나오면 그래도 지지층이 확고부동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까? 아니면 포스트 이재명을 찾을까? 뭐 김부겸, 김동연 등등등등.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다르게 보죠.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조일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633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잖아요. 633 원칙이 뭐냐면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잘 안 지켜져 왔는데 조일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 633 원칙 잘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러면 자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요. 항소심이 3개월 하고 한 열흘 정도 만에 끝났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차에 갔기 때문에 9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도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은 6개월, 아주 길어야 1년입니다.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지금 구형이 징역 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SNS에 녹음 파일을 공유하면서 나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만약에 유죄로 보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양형사유에 대단히 나쁘게 작용합니다.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딱 판결로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급격한 동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글쎄요. 뭐 우리 송 대변인은 기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대예요? 법률가로서 객관화시켜서 말한 게 아니고 기대군요. 지금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에 정말 그 검찰 앞세운 경쟁자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자였던 정적에 대한 제거 작전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는 지지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고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는 탄압의 결과이기 때문에 2심, 3심에서는 언제든지 역전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뭐 당분간 뭐 지지자층까지의 그런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재보궐선거에서 3대1 전망을 해주셨는데 기대일지도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그 정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그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부 탓이다라고 돌릴 수 있겠지만 지금 강화도나 금정구는 원래 여당이 텃밭이지 않습니까? 금정구에서 저희 당이 야권 단일 후보가 이긴다는 것이 큰 이변이고 민심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대2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서로 이제 뭐 민심을 확인한 정도다라는 거 이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광에서 만약에 저희 당 후보가 아니고 다른 야당이 된다면 뭐 일정한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는 굳건하다. 뭐 이렇게 지금 네 분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주변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재명 대표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올 연말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